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준비를 하고 또한 이 책이 출간된 다음에 많은 지인들에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나도 솔로? 나 솔로 아닌데 이 책 안 읽어도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책이 이런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 진짜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커플로 계신 분들 계시죠. 커플로 한 3년, 5년, 7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분명히 커플인데 왠지 내 마음은 커플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경우 있으시죠. 그런 분들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부부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로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싱글 같은 그렇게 외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부부인데 이제 돌싱을 준비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태솔로, 그리고 솔로, 그리고 돌싱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사랑에 대한 아픔과 피해가 있는 분들이에요. 상처가 있는 분들일 수도 있겠죠. 이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고 사랑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또 사랑할 수 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랑 실패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계속 사랑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조금 욕심을 내자면은요, 종교인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하시든지 영적으로 솔로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고 내가 기도는 드리고 내가 불공은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솔로이신 분들, 영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 책을 비유로 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영적인 돌싱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돌싱이신 분들 또는 50 중반이 넘고 60이 되신 분들 중에 돌싱이거나 계속해서 솔로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잘 알고 있는 연예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했었던 MC이기도 하고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사업가이셨던 모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신 게 생각이 나요. 어느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제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그리고 코미디언, 방송인으로서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밤낮으로 수고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넓은 집에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고백을 한 것이 내 나이가 60인데 나 지금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내가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그 편안함이 익숙함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외로움으로 바뀌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바뀌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병이 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간절함이 없고 그리고 혼자로서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시고 마음에 감동과 그리고 심장이 울렁임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감성소통 심리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였는데요. 물론 그 부부가 상담을 받을 때 이혼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나만 보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조금씩 나에게서 관심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첫째 아이를 낳으니까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요. 술 먹고 오는 시간도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기가 셋이 있거든요. 둘째를 낳았더니 남편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를 낳았더니 아예 아기를 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주말에도 밖으로 나가고 또는 빨간 날은 집에서 잠만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과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온 것이었죠. 사실 이러한 케이스는 우리 부부들 중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반대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도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너무나 황당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남자가 여성들보다 소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하다는 것도 아시죠? 남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마음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마음, 즉 생각이라는 것은 잘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 배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아내는 남편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생겨나면 남편과 가정일과 아이, 이 세 가지를 균등 배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생겨나고 셋째가 생겨나면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잘 배분을 했기 때문에 10%는 남편을 위해서, 20%는 아이를 위해서, 또 20%는 둘째 아이를 위해서, 또 30%는 셋째 아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분을 아주 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배분해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남편한테도 희생하고 가정일도 희생을 하고 첫째, 둘째, 셋째 아이한테 다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본인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은 아내보다는 좀 단순해요, 남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에는 아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연인이었겠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으면서 그 남자에게는 가정이라는 양육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함께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다 돼버린 거죠. 아내는 5개로 마음을 구분을 했는데 남편은 5개로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생기면 아내도 하나인 것이고요. 첫째 아이가 생기면 첫째 아이도 하나인 것이고요. 둘째, 셋째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하나인 것이죠. 아내가 생기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깥일이 더 조금 바빠진 거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생기면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바깥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생기면 둘째 아이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고 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둘째, 셋째까지 살릴 수 있다라는 책임감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내와 남편의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자라는 아주 본질적인 개념은 똑같았지만 여인은 그 하나의 가정을 세분화시켰고 남편은 세분화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모든 것을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생각하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고 남편은
자신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힘들어서 둘이 트러블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주 차로 계속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 두 분의 공통점, 그래서 마음을 잘 분배하는 것, 그리고 서로 분배되어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리고 마음을 치유해 드렸더니 그 두 분께서 한 1년 반 정도 후에 저에게 커다란 꽃다발 하나를 가지고 오시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시고 해외여행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나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다면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호감 가는 이성이 생긴다면 마음이 뛰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표현하는 것에 너무 인색하고 그리고 안 해버릇했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연애 프로그램에 뭐 플러팅했다, 플러팅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간단하게 플러팅 방법에 대해서 써놓기는 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따라갔다가 괜히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내에서 서로 웬만한 정보는 알고 있고 신원이 확실하다. 이러한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전해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하루는 우연하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회사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여직원 중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직원이 눈에 띈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여인의 출근 시간은 보통 사람들이 출근 시간이 일정하잖아요. 버스를 타는 시간, 전철을 타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여인을 정말 좋다면 그 여인 또는 그 남성이 출근하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요. 물론 이것도 되게 위험할 수는 있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야 돼요.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출근 시간을 맞추세요. 그래서 자주 그냥 얼굴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말 걸지 마세요. 그리고 눈빛도 주지 마세요. 눈빛은 여러분들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 얼굴을 상대방에게 자꾸 보일 수 있도록 동선을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는 것을 첫 번째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서로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해서 내 인상을 그분에게 자주 심어주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분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옷을 주로 입는지, 옷 입는 것을 보면, 또 그분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그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보면 그분이 무슨 컬러를 좋아하는지 직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컬러의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말 걸면 안 됩니다.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또 지나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저 사람 나하고 여러 번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었네,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렸네, 이런 식으로 스치는 듯 호감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방법은, 만약에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세요. 그 인사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간단한 눈인사 또는 목례 정도입니다. 이러한 목례나 눈인사가 상대방에게 친근감이 있다 라는 그러한 표시고, 나는 너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가 안 되는 부분에서 눈인사와 목례를 그분에게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나를 표현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우리 자주 뵈었네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플러팅의 방법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고전에 나왔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이 들으면 우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과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절대로 피해를 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을 잘하고 싶다면, 그리고 사랑을 진짜 이루고 싶다면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제스처를 바꾸시고요, 말투를 바꾸시고요, 옷 입는 스타일을 바꾸십시오. 그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성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헝클어진 스타일까지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투와 외모와 옷 입는 것, 여러분들의 매너, 여러분들의 능력, 실력, 내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꾸준히 노력하셔서 꼭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이성 만나시기를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시간이 약이다. 아마 어머님들 또는 우리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듦이 있으면 주변인들에게 상담을 했을 때, 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아픔과 그 시련은 내 마음속에 층층이 쌓여져서 아주 힘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폭발할 수도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절대로 약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앙금을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절을 다니고 성당을 다녀서 기도하고 나오면 마치 내가 되게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최면 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 만족을 누린 다음에 밖에 나오면 내가 무언가 된 것 같지만 또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생각이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가정을 꾸렸다가 가정이 파괴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우, 저런 사람 내가 다시는 안 만나. 그리고 용기 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과거에 그 사람과 비슷한 유형이 나타나면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는 없다는 것이죠. 트라우마는 내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심리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심리적인 치유 단계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부끄러운 과거는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었던 사랑이든지 일이든지 어떠한 부분에서 실패로 나에게 상처로 줬던 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팩트입니까? 그것이 팩트라면 절대로 바뀌지 않겠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든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든 즐거웠던 일이든 슬펐던 일이든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자랑스러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과거의 것들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죠. 수용하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다 보면은요, 과거의 일들이 트라우마로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로 쌓이지 않으면 부끄러운 과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물론 자랑하고 싶은 좋았던 과거도 없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사건으로만 보는 겁니다. 내가 그 과거의 것들을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미래는
발전적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책을 또한 읽으신 우리 독자님들 꼭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부끄러운 과거는 없다. 그 부끄러운 과거는 사실일 뿐이지 나에게 부끄러움을 줬던 것이 아니다. 내가 연인과 헤어졌던 일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은 사실인 내 인생에 있어서 사건일 뿐이지 그 사건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단지 사건일 뿐이다. 라는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너무 사랑에만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단어들,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연인과 연인, 그리고 여인과 남성, 그리고 이성이나 동성 다 가정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커다란 사랑이라는 단어,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차마 해주지도 못하는 그 커다란 아주 고귀한 그런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 손바닥에 점 하나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점 하나 이렇게 제가 찍었는데 이 점이 보이시나요? 제 손바닥에 찍은 점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사랑은요, 아마 지금 이 공간이 전체가 다 사랑이라면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인 거죠. 아주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게 바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소중하다라는 말 잘 아시죠? 그런데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사랑의 시작은 사실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 질문을 하신 분들 중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있으시죠? 혹시 강아지를 키우는 분, 또 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하고 대화가 되시나요? 개하고 대화가 되시나요? 되신다고요? 그럼 개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여러분, 화분에 나무에다가 물을 줄 때 나무에다가 말을 하면서 물을 주시나요? 저희 어머님이 나무에다가 물 주면서 나무야 잘 자라라, 나무야 어이구 이렇게 컸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그게 뭐냐면 나무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나무하고 대화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반려동물하고 대화가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개하고 대화가 되는데 여러분들 옆집에 있는 개하고도 대화가 되나요?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하고도 대화가 되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강아지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15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감성 소통, 진짜 소통이에요. 소통은 소중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놓고 사랑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중함이 먼저라면 배려도 생기게 되고요, 공감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 소통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나 그거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대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싶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제 손바닥에 찍은 이 점과 같아서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심겨지면 몇 개의 열매가 맺힐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복숭아철인데 이 복숭아 씨가 하나잖아요. 그 하나의 복숭아 씨를 심으면 몇 개의 복숭아가 열릴까요?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소통은 바로 그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심었을 때 그 대상자에게 사랑의 열매가 몇 개가 맺힐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헬스장에서 PT 많이 받으시죠? 뭐 6주 아니면은 10주,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마음 근육을 만드는 건 역시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근육이라는 것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헬스장 그 카피라이트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카피 문구가 어떻게 됐냐면 흔들리는 것은 지방이다. 그 지방 그대로 둘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흔들리는 것은 멘탈이다. 여러분들 멘탈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음 근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모든 질병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눈 아프면 우리가 안과를 가고 목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고 머리가 아프면 내과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병원들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다 치료를 해준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 꼭 한마디 공통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떠한 진료를 보더라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은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헬스장에서 우리가 PT를 받을 때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알려준 거를 우리가 단련을 해야 근육이 생겨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마음 근육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팁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음 근육을 단련하시려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7초의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바쁨으로 인하여서 하늘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매일마다 7초면 돼요. 하늘을 보십시오. 그 하늘을 보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러 요가 또는 헬스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인바디라는 기계를 가지고 자기 체형을 먼저 점검을 하잖아요. 내 근육량은 얼마고 내 지방은 몇 %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전문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마음 근육을 만들려면 전문가, 즉 저 같은 마음 근육 전문 트레이너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근육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 근육이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훈련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0kg, 5kg 아령을 들어야 하시는 분들이 100kg 라벨을 들고 그것을 몇 개를 든다고 하면은 상처가 나거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계별로 마음 근육을 가지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마음의 필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의 필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수기에 물 마시러 갔을 때 정수기에 요즘 필터 점검하는 주기가 있잖아요. 그 주기가 한 8개월 전에 필터를 점검했다고 날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정수기 물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여러분들 마음에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 있는 거 모르셨죠? 인간에게는 조물주가 필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 눈과 내 귀를 통해서 사방에 많은 주변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필터링해서 좋은 말로 내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필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필터 활용은 어떻게 하나?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연의 법칙을 잊지 마세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와야 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사계절이 없어진다면 지구는 멸망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겠죠. 우리 인간에도 자연의 순리에 맞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는데 그 순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깨짐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 근육 또한 손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근육이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루에 5초 아니 7초만 하늘을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싱의 마음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돌싱에 대해서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혼을 한 사람들은 주변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좀 떠나게 되고 내가 함께 했었던 단체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 역시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만 한 게 아니라 저는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겨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글을 드리는 건데요. 돌싱을 이겨난 방법에 대해서 저는 어려워요. 그 방법은 저도 내놓기가 쉽진 않아요. 다만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해왔던 것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위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과거의 돌싱이가 아픔을 이겨나가겠다, 극복하겠다. 여러분 극복하다가 더 아플 수 있어요. 극복하다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것조차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무게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많은 돌싱분들, 돌싱인데 행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근데 돌싱인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극복하려고 굳이 애쓰지 마십시오. 그 극복하려고 남들 눈치 안 보고 나 해야지, 나 돌싱이라는 거 티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아프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 함께, 만약에 여러분들 돌싱하신 분들이 제 앞에 있다면 저는 우리 손을 탁 잡아주고 싶고요. 그리고 손을 잡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하자, 우리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이한희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불러도 되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느림의 미학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주도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책을 낸 것이 제주도에서 있을 때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제주도 배경들이 많이 있는데, 이 느림의 미학이라는 것은 사실 14년도에 제가 강변북로를 달릴 때, 아니 차가 섰을 때 제가 느낀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강변북로에서 차를 멈추고 있었는데 시간이 아마 6시 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국회의사당 뒤로 해가 뉘엿뉘엿 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마침 차가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집에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느림의 미학이라는 시를 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림의 미학이라는 것은요, 느리게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요,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사실 핸드폰을 집어넣고요, 집에 가실 때 전철 바쁘게 타신 다음에 전철에서 안에 계시면서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걸어가실 때 땅만 보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건물들, 나무들, 또 다른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하루는 한라산을 올랐는데, 한라산을 오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라산에 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돌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로 오르면서 과연 한라산에 오르면서 몇 개의 하트 모양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라산을 올랐는데 한 10시간 정도, 제가 왕복 10시간 정도 걸렸는데 몇 개의 하트 모양의 돌을 봤을까요? 제가 본 하트 모양의 돌은요, 무려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과연 그 20개가 넘는 하트 모양의 돌을 다른 등산객들이 발견을 했을까요? 아니,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천천히 걷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천천히 걷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놓쳤던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로써 추천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주변에 만나는 여러 인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족이 다시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의, 여러분들 남편의,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이 다시 보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다시 보이게 될 거예요. 자연 환경 속에서만 찾는 느림의 미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느림의 미학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작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방법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아주 짧은 대화로 나누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인데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은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힘듦과 시련과 고통과 또는 우리 책의 주제에 맞게 돌싱과 이혼 또는 계속한 사랑의 아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그로키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저 멀리 계획을 하고 다시 멀리 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되게 힘이 들고 내가 아프면은요 멀리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멀리 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 바로 앞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아픈 상태고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마라톤을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모아서 100m는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m씩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100m 달리기 하는 사람과 마지막 경기,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의 출발 시점에서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m 달리기를 하는 단거리 선수는요, 앞에 목표점을 바라보지 않아요. 출발 신호가 나올 때 탁 손을 땅에다 짚고요, 고개를 바로 발 앞에, 눈앞을 땅으로 쳐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100m를 달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42.19km를 달린다는 그 마라톤의 개념은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듦을 경험하고 상처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돌싱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멀리 보는 것보다 단거리 경주하는 사람처럼 지금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일한 상황에 있는 분들, 첫 번째는 이혼하기 전의 과정이라면 그 다음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혼한 다음에 분들, 그러니까 돌싱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요, 멀리 보는 것을 계획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지금은 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42.19km 마라톤을 가려면은 이제는 마라톤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서류상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인생을 살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반년을 50년이면 50년, 또 30대에 이혼했으면은 지금 거의 100살까지 산다니까 80년을 더 살아고 7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달려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을 하는 것도 늦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시합하기 전날 여러분들 절대로 42.19km 달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쉼을 쉬어요. 에너지를 모아두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때라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방법에서 제가 좀 빠뜨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앞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만 처리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메이크업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이혼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복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저는 15년이 넘도록 3,500회 이상의 강연을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800회 이상의 심리 트레이닝을 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은 소중하니까 통한다입니다. 소중히 여기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은요, 진짜 소통이에요. 그래서 진짜는 살리는 힘이 있고 가짜는 죽이는 힘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15년 전부터 소통이 급유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여지껏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통 잘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소통이 알려졌다면 이제 지금쯤은 우리나라의 유행 단어 콘텐츠가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아이콘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통을 단어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통 잘하는 방법을 단어적으로만 가르치고 또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을 찾으면 사전적인 의미로 소통은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대화이죠. 그 대화를 한자로 바꾸면 말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말 잘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나 진짜 소통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려면 소중히 여기면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열리면 그 마음 속에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제가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가시나무를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내가 알 수 없는 어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가시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찔리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소중히 여기면 그 가시나무를 보게 되고 그 가시나무를 제거해 주게 되죠. 그게 바로 회복이고요. 회복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의 단계가 공감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같이 울고 같이 울을 수 있는 마음이고, 내가 가기 싫어도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공감이거든요. 그것이 소중히 여겼을 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우리 가족과 공감을 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을 통하여서 다시 사랑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놀라운 것은요, 진짜 비로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같은 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중히 여겨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비로소 사랑을 하게 되어서 아내와 남편이 같은 꿈을 꾸게 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와 부모가 소중히 여겨서 서로 같은 꿈을 꾸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권이 너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교사가 학생을 소중히 여기고 학생이 교사를 소중히 여겨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줘서 비로소 교사와 학생이 서로 사랑을 해서 같은 꿈을 꾼다면 그 학생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노사가, 그리고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울어주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울어서 그 국가와 국민이 같은 꿈을 꾼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시작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소중하니까 통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혼에 실패를 하시는 분들, 아니 뭐 실패라는 단어는 제가 쓰질 않으니까요. 뭐 결혼 생활을 하고 다시 이혼을 하는 주변에 많은 분들, 또는 여러분들 결혼을 하려다가 안 하고, 연애를 하려다가 안 하고, 사랑을 하려다가 안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런 점들이 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좋은 사랑을 하고 싶고 좋은 결혼을 하고 싶다면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분명히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되게 멋있고 잘생기고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마음이 끌리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끌림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했을 땐 결혼까지 못 가고, 결혼을 했을 때는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이상형이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물론 나는 뭐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이렇게 이상형을 정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을 명확하게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사랑에 실수하지는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형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뭐냐면 저한테 뭐 꼰대다, 나때 이야기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의 조언은 반드시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부모님이 뭐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보고 계셨다라면 그래도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들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한테는 조언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내가 왜 불행한지, 내가 왜 이혼을 했는지, 내가 왜 싸웠는지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정할 때, 결혼 배우자를 정할 때 좀 더 신중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선배들의 이야기는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귀담아 듣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면, 좀 전에 제가 항상 같은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는지를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같이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돈은 모았는데 꿈이 다르다면 결국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면 결혼에, 사랑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시면서 아내의 수고가 눈에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남편의 수고가 눈에 보이시나요? 밤늦도록 공부하고 들어오는 자녀의 수고가 눈에 보이시나요?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생활 하다 보면. 왜냐하면 내 수고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제 책에 보면 4대 성인의 소통과 4대 성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4대 성인이 말하는 사랑 방법, 뭐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소통하는 방법 다 똑같더라고요,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바꾸는 게 어렵죠. 그래서 뭐 저는, 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즉 영혼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쉬운 생각,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잘 정리가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가정일이 잘 되고요. 그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마음이고 생각인데, 우리들은 이 생각이나 마음보다는 육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들,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가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제 책을 통해서, 또는 제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됐잖아요. 주민관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기 때문에, 아, 이런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내 수고를 보아주고 있구나.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수고를 왜 안 알아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요. 알아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데, 우리들은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잊고 살아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저는 더욱더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계명이 된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나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주변 환경들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결혼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병행된 생활들을 하면서 그보다는 나를 더 챙기고, 그가 내 생각을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가 내 말을 먼저 이해하기를 바라고, 이러한 관점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 행복이 가끔 가다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 어떠한 조건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10가지의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 이 10가지가 다 충족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행복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10가지가 다 메이크업이 돼야 되는데요, 9가지, 열의 9에 행복하다가 이 한 가지 때문에 정말 다운되는 사람이 있고 힘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한 가지의 비중이 남편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내에게는 너무나도 큰, 그리고 아내가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남편에게는 너무나도 큰 게 바로 그 한 가지예요. 혹시 그것을 지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무엇인지 혹시 서로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저는 그것을 꼭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수고가 보이고, 아내의 수고가 보이고, 자녀의 수고가 보이고, 부모의 수고가 보였을 때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혼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때문에 어떠한 선택이든지 여러분이 주인공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꿋꿋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당신을 저는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그 사랑 안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